전 세계가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전 세계가 단합해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존 상식을 깨부수는 이변이 여럿 벌어졌습니다. 중립국이던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스위스가 중립을 깨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등 중립국들마저 러시아 비난 행렬에 참석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과거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동유럽 국가들도 낡은 소련제 무기를 버리고 신형 무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전쟁으로 인한 소용돌이에 자국의 보호를 위한 무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격변 속에서도 유독 주목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 침묵을 깨고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입니다. 나토와 EU의 맹주국이라고 불리던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유럽으로부터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비를 증강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인데요. 수십조 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한편 자국 방산기업체와 협력해 10년 단위의 군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일의 재무장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안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최근 급성장하던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크게 위협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조용히 기반을 다지며 방산시장의 신흥강자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게 독일이 재무장을 하게 되면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등장해버린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인접국가인 일본도 이를 통해 재무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는 사건이 핵공유 논란인데요. 지난 2022년 2월 27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을 빌려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주장은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돼 아베의 정당이었던 자민당마저 의미 없는 행위라고 결론짓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이런 주장으로 논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일본이 재무장의 일환으로 핵무장을 진지하게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한 개인의 주장이 아닌 실제로 국가가 추진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뜻인데요.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워 대한민국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며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강국 독일의 방위산업이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독일제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비싼 데다가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구식 설계로 인해 돈 많은 국가가 아니면 구매를 꺼려했습니다. 독일의 명품 무기인 레오파르트2와 PGH-2000은 모두 냉전 시기에 생산됐지만 아직까지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고성능을 자랑하는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실제 운영하는 국가는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이나 일부 유럽 국가 외에는 사용하는 곳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독일의 재무장을 계기로 독일의 방산산업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독일 방산업계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신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독일은 냉전 이후 무기 개발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레오파르트 3 전차입니다. 원래 레오파르트 2는 1980년대 초반부터 배치를 시작해 단 10년만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4세대 전차 레오파르트 3가 배치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독일은 레오파르트 3 개발을 위해 140mm 주포, 스텔스 설계, 무인 포탑 등 현재까지도 정식 배치되지 않은 첨단 기술들을 이미 이 시기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독일이 군축을 시작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이 계획들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 군비를 증강하면서 과거 취소됐던 프로젝트들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프랑스 합작 중인 FCAS 전투기, MGCS 전체의 개발을 적극 추진해 군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이 향후 10년 뒤가 되면 다시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기술력을 복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독일의 재무장이 당장 대한민국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이는 아직 10년 뒤의 미래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30년이 도래하면 대한민국은 독일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을 상대로 군수시장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독일 또한 무기의 대량 양산 체계를 갖추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살려 지금보다 강력한 무기 체계를 생산해 그동안 한국이 쌓아왔던 세계 방산 시장의 입지를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독일을 따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급속한 성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독일의 장비 개발 노하우를 따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곧바로 밀려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술력 역시 독일에 비해 부족할지언정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대로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되 적절한 성능과 가격을 유지하면 독일과의 경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시장에서 무조건 최신 고성능 무기만 잘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질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양적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T-34 전차는 독일의 전차들에 비하면 스펙이 떨어지는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총합 8만 대라는 경이로운 생산량을 바탕으로 독일과의 전차전에서 우세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독일에 비해 기술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가성비가 훌륭한 무기를 충분히 양산할 수 있다면 세계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보다 훨씬 큰 문제인데요. 바로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재무장인데요. 지금 진행 중인 독일의 재무장 선언은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일본의 재무장이 불을 지폈는데요. 최근 아베 전 총리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핵 공유 논란 역시 이런 재무장 논리의 연장선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자에 대해 체질이 변화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수륙기동단 같은 공세적 조직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되는 무장의 형태와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도서방용 고속 활공탄과 같은 공세적 목적이 강한 무기의 개발 예산이 증액되고 양산 계획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각을 중심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일본의 모습이 과거 군국주의였던 일본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일동맹입니다. 1800년대 일본은 아시아에서 점차 입지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부동항을 찾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동맹을 찾던 영국의 간택을 받아 일본은 세력을 넓히는데 성공한 것인데요. 일본은 세계 제국을 이끌고 있던 영국과의 동맹을 통해 자신들도 열강의 지위에 올랐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만감에 빠져 폭주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동맹이었던 영국의 뒤통수를 치고 미국을 공격했다가 핵폭탄을 얻어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맞은 이유를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일본 국민들에게 거짓 교육을 주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이 미국에 충직한 하수인일지라도 재무장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그릇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는 것은 맞지만 일본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은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일본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일본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산업화를 통해 끊임없이 국운이 상승하던 일본 제국과 달리 현재 일본의 경제는 침몰하는 배처럼 천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과거 처음 시작된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던 경기 불황이 잃어버린 30년이 될 정도로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의 국운이 크게 쇠했는데요. 따라서 일본이 재무장을 할지라도 그리 위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일본의 재무장이 대한민국에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재무장을 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은 자국 해군력을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이 아무리 전력을 키운다 할지라도 단독으로 중국을 맞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해상자위대 역시 단독으로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과 일본이 풍랑을 만나 배에 탄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힘을 합쳤듯이 서로 손을 잡는다면 중국을 제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는 꽤 그럴듯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 아무리
중국이라도 해상에서의 도발을 자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동맹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아주 험난한 벽을 넘어야 합니다. 바로 일본의 역사인식과 태도 변화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일본을 지고 흔드는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옛 일본 제국의 고위 가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연하게도 일본 제국의 가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고노다마 등 일본의 진보 정치인들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독도 문제, 징용 문제 등 역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즉 현재 일본을 움직이는 이들이 실각하거나 혹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두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양국의 협력이나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중국이라는 명백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동맹으로 둔 민주국가들이 대결하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 양측 모두에게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재무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변국들의 군비 확장이 확실시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은 지금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비 태세만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